삼성이 자동차는 접었다면서 왜 그렇게 큰 돈을 자동차에 부어요? 얼마 전 받은 질문이에요. 2026년 삼성이 전기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으면서 전기차와 AI를 동시에 겨냥한 부품에 50조 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향한 곳을 보면 좀 이상해요. 삼성전기가 올해부터 부품을 대기 시작한 회사가 다름 아닌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BYD거든요. 여러분, 삼성이 중국을 이기려고 그 돈을 썼다고 들으셨죠? 그 얘기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1994년에 삼성자동차를 세웠다가 외환위기 때 르노에 넘겼어요. 그 뒤로 삼성이 직접 만든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중국차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노린 건 중국을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왜 차를 안 만들면서 차 부품에만 돈을 붓는지 볼 거예요. 그 계산을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중국이 이기면 삼성이 손해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는 정반대예요. 중국이 많이 팔아도 삼성이 벌고 독일이 많이 팔아도 삼성이 벌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상대부터 제대로 봐야겠죠. 중국 전기차가 무섭다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숫자로 확인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숫자부터 같이 보고 가려고 해요. 중국 남쪽 선전에 있는 비아디 공장 출고장은 밤이 깊어도 조명이 꺼지지 않아요. 다 만들어진 차가 줄을 서서 빠져나가고 그 줄이 새벽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 회사가 지난해 동안 내보낸 차가 460만 대예요. 하루로 나누면 일평균 12,000대 꼴이에요. 여러분이 눈 뜨고 잠드실 때까지 1분에 8대씩 새 차가 세상에 나오는 셈이죠. 그것도 전년보다 7.7% 더 팔면서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방금 그 숫자는 콘센트에 꽂는 차와 기름도 같이 쓰는 차를 전부 합친 숫자예요. 충전만 해서 다니는 순수 전기차로 좁히면 225만 대고요. 이 둘을 섞으면 이야기가 부풀려지니까 오늘은 끝까지 구분해서 갈게요. 그런데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은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중국 밖에서 판 차가 114만 대예요. 한 해 만에 2배 반으로 뛰면서 처음으로 100만 대 선을 넘겼거든요. 눈 깜짝할 새였죠. 안방에서만 통하던 회사가 남의 집 안방까지 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팔릴까요? 답은 싱거워요. 비슷한 급으로 놓고 보면 유럽 어느 회사 차보다 평균 21% 싸거든요. 성능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가표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매장에 나란히 세워놓고 한쪽 가표만 눈에 띄게 낮으면 손님 발길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중국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라 전체 숫자를 펼쳐보면 그 반박이 잘 안 통해요.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전기 하이브리드 차가 1,649만 대로 한 해 만에 28% 넘게 늘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팔리는 새 차 2대 중 1대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배에 실어 밖으로 내보낸 물량도 262만 대로 1년 만에 딱 2배가 됐어요. 이쯤 되면 속이 답답해지시죠? 우리가 잘하던 걸 저쪽이 더 싸게, 더 많이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신 이 숫자들 안에 이미 삼성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승부에서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방금 중국이 한 해에 찍어내는 숫자를 같이 보셨죠? 그 옆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나란히 놓아보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져요. 삼성이 지금 파는 전기차는 몇 대일까요? 한 대도 없어요. 판매 목표도 없고 조립 공장도 없고 애초에 완성차라는 사업 자체가 회사 안에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한 번 뒤로 돌려봐야 해요. 부산신호공단, 바다를 메워 만든 그 땅에 한때 삼성 이름을 단 자동차 공장이 서 있었어요. 갯벌 위에 흙을 부어 부지를 만들고 일본에서 설비를 들여와 라인을 깔던 시절이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아들이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집안 자랑이었거든요. 도장 라인에서 갓 나온 차체를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런데 첫 차가 도로에 나오기도 전에 외환 위기가 먼저 닥쳤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그 한복판에서 첫 차가 라인을 빠져나왔어요. 회사는 문을 연 지 6년 만에 프랑스 회사 손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 차가 라인을 빠져나가던 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한참 동안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르노 삼성으로 22해를 더 버티다 그마저 몇 해 전에 때였어요. 삼성이 직접 만드는 차는 그때 이미 끝나 있었어요. 중국 회사들이 한 해에 수백만 대를 밀어내는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우리 쪽 진열대에는 견줄 완성차 이름 하나가 통째로 비어있는 셈이에요. 왜 다시 안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자동차라는 사업이 원래 그래요. 공장 하나 세우는데 조 단위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지어도 첫 차가 팔릴 때까지 몇 년을 그냥 까먹는 장사거든요. 한번 크게 대인 회사가 그 문을 다시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는데 왜 하필 삼성으로 따지냐고요? 맞는 지적이에요. 다만 오늘 이야기의 판은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이에요. 그런데 부품에 그 큰 돈을 건 회사가 정작 완성차 자리에는 통째로 비어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승부가 안 됩니다. 저쪽은 차를 만들어 팔고 우리는 그 차에 들어갈 것만 만들어요. 차 그 자체가 희민 시장에서 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진 싸움처럼 보여요. 그럼 왜 이 빈자리를 그대로 뒀을까요? 못 채운 걸까요? 아니면 채우지 않기로 한 걸까요? 그런데 삼성정의 창고를 열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삼성 이름을 단 자동차는 한 대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정의 창고 문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정의는 올해 초부터 BYD의 800구비 플랫폼에 들어가는 MLCC를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완성차 회사 차 안에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8벨비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하면 충전이 훨씬 빨리 되는 새 도로 규격이에요. 그 규격으로 갈아타려면 부품 사양도 같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MLCC도 이름만 낯설지 별거 아니에요. 전기를 잠깐 담아뒀다가 필요한 만큼 흘려보내는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쌀알보다도 작아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전기가 울컥거리면 반도체가 망가지니까 그 사이에서 흐름을 고르게 다듬어주는 조절기 노릇을 하는 거죠. 숫자로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기름 넣는 차 한 대에는 이게 약 3,000개 들어가요. 그런데 순수 전기차로 넘어오면 18,000개로 뛰어요. 스스로 차선을 잡고 앞차와 간격을 재는 고급 모델은 최대 3만 개까지 올라가요. 게다가 400부에서 800V로 규격을 올리면 거기서 두세 배 가까이 더 얹혀요. 차가 똑똑해질수록 이 작은 부품만 계속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와요. 도로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길 끝에 톨게이트가 서 있다고 해봐요. 국산차가 지나가든 수입차가 지나가든 통행료는 똑같이 받잖아요. 톨게이트 주인은 어느 차가 더 잘 팔리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차가 많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삼성전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그 톨게이트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쟁 상대한테 부품을 팔면 결국 우리 발등을 찍는 거 아니냐고요. 그 걱정 이해해요. 이 시장은 아무나 톨게이트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삼성전기의 MLCC 세계 점유율은 24%로 2위고 1위는 일본 무라타 34%예요. 값이 비싼 고급 제품만 따로 떼어보면 삼성전기가 약 40%로 무라타 45%를 바짝 따라붙어 있어요. 차값 올려주는 비싼 물건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완성차는 브랜드를 바꿔 탈 수 있어요. 하지만 부품은 한번 검증을 통과하면 몇 년씩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겼다는 것도 같은 신호고요. 그런데 이 톨게이트 독일차 세 곳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먼저 심장부터 볼게요. 앞에서 톨게이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톨게이트가 얼마나 큰지부터 재보죠. 전기차 한 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값은 차값의 30에서 40%예요. 차 한 대를 사면 그 돈의 3분의 1이 넘는 몫이 배터리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부품 하나가 완성차 값의 그만큼을 가져간다면 그게 그냥 부품일까요? 그 길에서 제일 요금이 비싼 구간이에요. 2026년 4월 20일 서울에 손님이 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삼성 SDI와 배터리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한 번 충전에 더 멀리 가도록 니켈 비중을 높인 배합을 네모난 금속 케이스에 담았어요. 그걸 여러 해에 걸쳐 대는 계약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삼성 SDI 주식을 몇 년째 들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이 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 계좌 장외 그대로 찍히는 이야기거든요. 금액은 삼성 SDI가 공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10조 원 규모로 추산해요. 중소형 전기 SUV에 들어가고 실제 납품은 2028년부터 시작돼요. 벤츠쯤 되는 회사가 배터리 하나 때문에 경영진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나 싶으시죠? 그 부품이 차값에서 차지하는 몫을 앞에서 보셨으니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독일 차가 한국 배터리 쓰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지적인데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한 칸이었다는 점이에요. 삼성 SDI는 이미 BMW와 아우디의 배터리를 대고 있었어요. 여기에 벤츠가 더해지면서 독일 프리미엄 3사가 전부 같은 고객 명단에 올랐거든요. 독일 최고급 브랜드 셋이 어느 차를 팔든 그 차 밑바닥에는 같은 곳에서 온 배터리가 깔린다는 얘기예요. 시장도 이걸 바로 알아봤어요. 계약 발표 뒤 삼성 SDI 주가는 두 거래일 만에 23%가 뛰었어요. 톨게이트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BMW와는 다음 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방식을 함께 검증하고 있어요. 폭스바겐 쪽에서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 라인 2개를 폭스바겐 규격에 맞춰 뜯어 고쳤어요. 장비 반입까지 끝났고 양산은 2027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리 공장을 뜯어 놓을까요? 배터리는 차 설계 단계에서 자리를 잡으면 몇 년을 그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한 번 통과 도장을 받으면 그 차가 팔리는 내내 요금이 들어오는 구조죠. 차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 흥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쓰기로 정하는 순간에 이미 정해지는 요금인 셈이에요. 그런데 톨게이트는 배터리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엔 두뇌와 눈 차례예요. 자, 앞에서 배터리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차 한 대에 삼성이 들어가 앉은 자리가 배터리 하나뿐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요즘 차 타면 운전대 앞이 온통 화면이잖아요. 그 화면을 돌리는 게 차 안의 두뇌 칩인데 삼성은 여기에 엑시노스 오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말이 어렵지 별거 아니에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 칩을 차 안에서 화면이며 소프트웨어를 돌리도록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 칩이 어디에 실렸을까요? V7 이식이라는 제품은 BMW 신형 뉴 iX3에 들어갔어요. 브이저 이심은 현대차에 공급되고 있고요. 독일 차와 우리 차가 같은 회사 두뇌를 나눠 쓰고 있는 거죠. 눈은 어떨까요? 이건 삼성이 통째로 사왔어요. 9조 4천억 원을 주고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2017년이에요. 그때는 말이 참 많았거든요. 스피커 만드는 회사를 그 돈 주고 왜 사냐? 비싸게 물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성적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하만의 2025년 매출은 15조 7.8실 샴탕워건 사상 최대예요. 인수하던 해 매출이 7조 1034억 원이었으니 2배가 넘게 커진 셈이고요. 정작 놀라운 건 매출이 아니라 장사에서 남긴 돈이에요. 1조 5,311억 원, 인수 직후와 견주면 무려 26배거든요. 남는 비율로 따져도 9.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차 A1000만 대 이상에 이 회사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운전석 화면 묶음과 카오디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삼성이 한 발을 더 내디뎠어요. 작년 12월 독일 ZF의 운전자 보조 사업부를 15억 유로에 사들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에요. 운전자 보조라는 말이 딱딱한데 쉽게 말해 차가 스스로 앞을 보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 눈 노릇을 하는 카메라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회사고 업력이 25년이고요. 스피커에서 시작해서 차의 눈까지 손에 쥔 거죠. 왜 굳이 이걸 샀을까요? 시장 크기를 보면 답이 보여요. 운전자 보조와 중앙 제어 장치를 합친 시장이 지금 62조 6천억 원이에요. 2035년이면 189조 3천억 원까지 커진다고 해요. 해마다 15%씩 자라는 판이거든요.
배터리처럼 눈에 확 띄지는 않아도 차가 팔릴 때마다 조용히 통행료가 거치는 자리가 여기 하나 더 깔린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이 톨게이트를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관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이 등장합니다. 배터리와 두뇌, 소리와 화면까지 훑어보니 삼성 부품이 안 걸린 자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요즘 뉴스만 켜면 관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막겠다고 세금을 크게 올렸다는 소식이요. 그러면 중국 회사차에 부품을 넣는 삼성도 같이 얻어맞는 것 아닐까요? 이 생각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세금이 어디에서 붙는지를 따라가 보면 얘기가 반대로 가요. 국경 검문소를 떠올려 보실게요. 차선이 두 개로 갈려요. 왼쪽 차선에는 갓 만들어진 완성차를 가득 실은 운반차가 줄지어 서 있고요. 오른쪽 차선에는 부품 상자를 실은 화물 트럭이 서 있어요. 왼쪽 줄은 서류를 내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들어요. 오른쪽 줄은 서류 한 장 확인받고 그냥 지나가요. 유럽이 만든 관세라는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럽연합은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서 앞으로 5년간 추가 세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본 세금까지 합치면 최대 45%를 넘어요. 회사마다 액수가 달라요. BYD는 17%, 상하이에서 만들어 넘어오는 테슬라 물량은 8%가 차이안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금이 붙는 대상이 오직 완성된 차 한 대라는 점이에요. 부품 상자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톨게이트를 세운 사람이 요금을 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길을 지나 팔리는 차가 요금을 내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관세가 붙으면 그 세금은 결국 차값에 얹혀서 사는 사람 지갑에서 나가요. 그런데 그 차 안에 들어간 부품값은 이미 삼성 매출로 찍힌 뒤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해요. 부품에 관세가 없다는 건 유럽 이야기예요. 미국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2024년 9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자체에 물리는 세금을 100%까지 올렸어요. 배터리와 부품, 그리고 핵심 광물에도 25%를 함께 매기고 있어요. 부품은 관세를 안 낸다를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법칙처럼 들으시면 곤란해요. 유럽에서는 통과하고 미국에서는 부품도 문을 하나 지나야 해요. 미국은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2027년형 모델부터 막기로 했어요. GM은 이미 2025년 11월에 수천 개 협력사에 중국 공급망에서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겠느냐는 질문이 따라붙는 건 덤이고요. 균형을 위해 반대쪽 숫자도 봐야 해요. 관세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이 문을 좁혔는데도 중국 브랜드의 유럽 점유율은 오히려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올해 4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처음으로 15%를 넘었어요. 6월에는 유럽에서 팔린 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세대 중 한 대 이상이 중국 브랜드였어요.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집계까지 나왔어요. 관세 대상에서 비켜있는 하이브리드로 갈아탔어요. 유럽 현지 공장에서 직접 찍어내는 방식으로 문을 돌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 사실이 삼성 이야기를 무너뜨리느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예요. 중국 브랜드가 관세를 막고 주춤하든 하이브리드로 갈아타고 더 팔리든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 차 안에 들어갈 부품은 누군가 만들어서 넣어야 해요. 세금은 이름표에 붙지 부품 상자에는 붙지 않으니까요. 유럽이 중국차를 막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유럽차에 삼성 부품이 들어가요. 중국차가 관세를 뚫고 더 팔리면 그 채도 삼성 부품이 들어가요. 검문소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드는 쪽은 늘 완성차 회사예요. 통행료를 받아 챙기는 쪽은 그 길을 깔아놓은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숫자를 하나 보고 가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게 들리셨다면 그건 아직 절반만 본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자랑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삼성이 판을 다 짜놓은 것처럼 들리실 텐데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이 이야기는 절반만 한 셈이에요. 톨게이트를 몇 개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 도로를 지금 누가 깔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전기차에 실제로 들어간 배터리 양을 보면 답이 좀 서늘해져요. 중국 CATL 한 곳이
99.5GWh를 밀어붙이며 점유율 40.7%를 쓸어갔어요. 같은 기간 삼성 SDI가 넣은 양은 5.3GWh였어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주저앉은 숫자예요. 한국 배터리 3사를 전부 합쳐도 점유율은 15.6%까지 밀려났어요. CATL 한 회사가 우리 3사 합계보다 62.8GWh를 더 넣었어요. 회사 하나가 나라 하나를 앞서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격차, 벤츠 계약 하나로는 못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손에 쥐었지만 물건이 라인에서 나오는 건 아직 앞의 일이에요. 다음 카드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은 샘플을 돌려보는 단계라 양산 목표가 2027년 하반기예요. 게다가 삼성 SDI는 지난해 연간으로 1조 7,2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어요. 자랑할 자리가 아니라 숙제를 확인할 자리라는 뜻이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부품 협력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그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든 남 이야기일까요?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몇 년 일감과 배당이 같이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통장이 먼저 흔들리는 문제예요. 세대를 건너뛰어 보면 이 숙제가 더 선명해져요. 완성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던 이건희 회장의 도전은 외환위기 앞에서 접혔어요. 그 자리를 이재용 회장이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으로 다시 채우고 있어요. 방향은 영리해도 결국 남이 깔아놓은 도로 위에서 통행료를 걷는 자리라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도로를 까는 쪽이 규격을 정하고 규격을 정하는 쪽이 결국 값을 정하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부품을 판다는 건 상대에게 우리 물건을 뜯어볼 기회를 함께 넘기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팔고 어디부터는 남겨둘지를 회사 혼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기술 격차는 벌리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늘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숙제를 낸 지 석 달 만에 답이 나왔거든요. 삼성 SDI가 지난 7월 말에 2026년 2분기 성적표를 내놓았어요. 매출은 3조 7,688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38억 원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 성적표에서 진짜 봐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몇 분기 만이냐는 거예요. 2024년 가을 이후 7분기 만에 나온 흑자거든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던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2해 가까이 버티다가 한 분기 만에 곡선을 위로 꺾은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당기순이기 전 분기보다 704.5% 늘었어요. 회사도 원래는 하반기쯤 돼야 방향이 바뀔 걸로 봤는데 그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했고요. 밖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한 박자 빨리 온 셈이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앞에서 본 계약들이 아직 물건으로 나가기도 전인데 숫자가 먼저 움직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느 회사에 얼마를 대기로 했는지 그게 정해지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라인 가동 계획과 원가 구조가 같이 정리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 걸 한 줄로 꿰어볼게요.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하만, MLCC, 그리고 차 안에 붙는 화면까지 삼성이 버려놓은 갈래는 5개예요. 그런데 도착지는 한 곳이에요. 5갈래 전부 차 앞에 붙는 이름표가 무엇이든 상관 있을까요? 그 차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통행료가 거치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중국이 더 많이 만들면 그만큼 거치고 독일이 더 많이 만들어도 그만큼 거쳐요. 전기차 판매 순위표가 해마다 뒤집혀요. 그래도 저 5개 톨게이트는 순위표 아래에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흑자는 한 분기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5자리에서 실제로 돈이 거치기 시작했다는 첫 확인서에 가까워요. 맨 앞에서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용 회장이 노린 건 중국을 이기는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씩 확인한 계약서와 공급처가 바로 그 문장의 답이에요. 이기는 쪽에 서겠다는 계산이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이기든 그 차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서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대결에서는 우리 쪽이 밀리면 매출이 통째로 사라져요. 하지만 길목에서는 지나가는 차가 늘기만 하면 그 차의 이름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국 전기차 기사를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지셨던 건 그 기사를 승부표로 읽어왔기 때문이에요.
같은 기사를 통행량으로 바꿔 읽으면 그때부터는 한국 부품 회사들의 다음 분기 매출표로 읽혀요. 물론 앞에서 짚은 것처럼 이 자리가 영원히 보장된 자리는 아니에요. 톨게이트를 놓은 자리를 지키려면 기술 격차를 벌려둬야 해요. 그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통행료를 걷는 쪽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흑자를 결승선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고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톨게이트 구조, 삼성이라서 가능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한국 기업도 자기 산업에서 같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한쪽으로 기운 답만 오는 주제는 아닐 것 같아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남겨두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1994년에 접었던 자동차의 꿈이 부품으로 돌아왔다면 다음엔 어느 산업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완성품 경쟁에서 한번 밀렸던 조선이나 가전, 어쩌면 항공에서도 이름표 대신 길목을 잡는 방식의 복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자료를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